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박용진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선거판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번 제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가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구와 겹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이낙연은 광산을에서 나오고 송영길은 북구갑 서구갑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같은 데 나온 걸로 착각해서 여러분에게 정정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포함한 광주의 KBC라는 텔레비전 방송이죠. 거기서 발표한 오늘 날짜 여론조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박용진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의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다음번 당권 경쟁이나 혹은 대권 경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에게 당권 후보 또 대권 후보 경선에 나와서 자기에게 좀 아픈 질문을 퍼부었던 박용진을 경쟁자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용진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상당한 이미지 구축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혹은 대권 후보로 상당히 우뚝 섰다는 역설적인 효과를 거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 공천이 취소돼서 그 다음에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당연히 테이크오버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걸 거부했어요. 다시 경선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17일에 취소해가지고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를 경선을 시켰는데 이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지금 현재 비례대표하고 있는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 기자가 아닙니다. 그 의원이 아니고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데 이게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하는 불을 맞았는데 앞으로 컴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조수진 변호사는 누구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함께 알릴레오 북스라는 방송을 같이 진행해서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의 사람이죠. 민변 선배인 이정희라고 있죠. 옛날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하고 대화를 하면서 출마 동기를 물으니까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담대한 발언을 한 그 유명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좌파로 자리매김을 한 사람입니다. 조 변호사는 그 17일 날 페이스북에 경선 공모에 응했다면서 그러니까 추가 경선 공모에 응했다면서 지인이 아는 사람이 조변이 꼭 나서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며 경선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을 때 이 잔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잔이 독배가 될지 축배가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경선에는 27명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박용진과 조수진이가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박용진 의원은 거의 35%? 그렇죠.
몇 프로였어요? 30%의 감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조수진 변호사는 2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5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뭐 게임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만약에 이 불리한 환경에서도 박용진이가 만약에 이긴다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리고 아마 굉장히 우뚝 선 참신한 새로운 정신으로 발돋움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테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선에서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승계를 받은 케이스가 전라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에서 그런 것이 나와서 1위의 공천을 취소하고 2위에게 공천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진에게는 이재미가 너무도 잔인하게 속이 많이 보이게 이렇게 방해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한국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자 경선이 나오자마자 해보나 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박용진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 피할 수 없는 패배일지라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때로는 지지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다 하고 포부를 밝히면서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로 치르는 경선 규정도 당원 아닌 국민 참여가 빠졌기 때문에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친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 있죠? 개딸, 그 사람들은 뭐 개딸에다가 가운데다가 뭘 붙여가지고 개먹 같은 딸 이렇게 많이 비열을 합니다만 이게 개혁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개딸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조수인 몰빵 가자. 조수인은 유시민의 선택이고 유시민은 이재명의 편이라는 글이 막 도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경선은 패배가 거의 90%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에게는. 그런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도태우 변호사처럼 딱 그 포기하고 차라리 무소속으로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아직 그 결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거기서 경선을 포기하면 그 자리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거기에 무소속으로 뛰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수진 후보가 나올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웅진 변호사, 그렇죠? 박웅진이지? 박진우, 그렇습니다. 진짜가 많이 들어갔나? 박진웅 씨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강북을하고 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전라도 순천에서 2번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의 신당 창당에 반대해서, 열린우리당 창당에 반대해서 소위 정통민주당을 지킨다고, 그때 새천민주당인가 뭐 이름이 돼서 그 대표가 조순영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조순영 선배와 같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북을 구에 제가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2위 했습니다만 당시에 열린우리당 측에서 한국일보 출신 무슨 기자, 최아무개 기자를 갑자기 그냥 집어넣는데도 원래 그 민주당 바탕에 센 데이기 때문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할까, 정치적 고행이 시작됐다고 할까 그랬는데, 그 최아무개는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강북을이라는 데는 꽤 야당의 거점으로 상당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용진 의원이 과연 해낼까?
근데 지금 보기에는 박용진은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당을 지키고 지지자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여간 지켜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8월에 당 대표 선거나 민주당 바탕으로 자기가 뜻을 펴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시종일관 결의에 찬 사람이어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도 저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하고 5.18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 강도를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해요. 저는 뭐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18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그러나 5.18 근처 밖에 가짜가 많다. 그래서 그 가짜를 좀 쳐내고 순수한 5.18만 가지고 헌법에 올리는 자신은 그때 하자. 그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의 얘기는 5.18, 그리고 소위 북한군 개입 문제도, 저는 수년 전에, 올해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 2년 전에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5.18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혹은 북한의 공작원들의 묘비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가 몇 개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9개나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화무게 되는 건데, 그것이 5.18이라는 말은 분명히 거기 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5.18 사건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어떤 고정간첩 혹은 공작원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희생당한 사람을 위한 묘지인지, 아니면 무슨 코맨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희생된 사람은 묘지인지, 이건 불분명해요. 그래서 북한에 가보니까 대남 공작원은 굉장하게 대접을 합니다. 저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 특별한 구역에서 상당히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예우를 하고 살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대남 공작원 가족이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소위 그들 나름의 영웅이라고 치겨 올리는 그런 작전에서 제가 갔던 혁명열산릉 한쪽에 그런 비석이 있었으리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5.18에 북한의 정규군 혹은 커맨더가 몇십 명씩 광주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나 누구든 간에 헌법 개정 문제가 돼가지고 5.18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에 그 문제를 5.18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광주 사람들만 가지고 복작복작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인정을 받는 범국민적 커미티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가지고 예를 들면 발표를 누가 했느냐, 누가 발표 명령을 냈느냐, 그리고 과연 북한군, 북계군이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누가 교도소를 공격했느냐, 이런 등등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서술에 어물어물 그냥 개나 고등이나 들어가서 나도 5.18에 했으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그런 5.18 유공자를 다 털어내고, 진짜 망월동에서 지금 거의 잠들어 있는 그 5.18 희생자, 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참된 5.18을 옹립하자. 그리고 당연히 전 세계에 국가적인 어떤 추모와 존경의 상징으로 세우는 모니망, 기념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이 공산사회, 민주사회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 없어. 우리나라 5.18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공개를 못하냐? 공개하자. 이거 제 입장이야. 그런데 제 입장에 비해서는 도태우는 한참 온건한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공천 취소의 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또 일단 공천을 받은 거니까 도태우가 당황해서 아이고 뭐 그 말이 좀 지나쳤으면 사과드립니다고 정중히 사과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다른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어디 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터져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면 5.18과 노무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을 못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 한동훈이가 저지른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우리 절대로 이념적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동시에 5.18을 헌법 개정할 때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또 반복합니다마는 최재형이라는 친북 목사를 만나가지고 김건희라는 대통령 부인이 우리는 원래 좌파인데 공개한 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보수,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야. 그것이 이번 선거로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까발려지기 전에 그래도 윤석열과 한동훈 사람이 국가를 공식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으로서 5.18 문제를 그냥 죽고 살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도 어울리고 같이 민족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5.18 문제를 지혜롭고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국민 대화와 화해와 평화의 광장으로 모으는 그런 일을 벌일 것이다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5.18 문제 한마디만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 이런 난폭한 사태를 보면서 이건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보수 우익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태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다만 이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까 5.18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우수한 사람이야. 그저 어디 있어?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갔나 그? 무슨 아주 수석 입학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뭐 공대 쪽을 갔다가 또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국문학과로 여긴가? 이건 됐어요. 어디? 그래 이걸 보죠. 그래 맞아. 이거 올려주세요. 이걸 1987년에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수석을 해서 서울대 공대 공업학과를 3학기까지 다니다가 이거 전공이 맞지 않는다 싶어서 그만두고 나와서 또 국어 국문학과 8구학부로도 들어갔어.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93년 문학동네 발루아의 환영이라는 중편 소설이 당선돼가지고 작가가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그걸 보니까 제 또 대학 후배가 되는군요. 뭐 이런 복잡한데 또 그 다음에 2009년에 5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인권 변호사에서.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를 보호하는, 옹호하는 변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결성해서 대표로 활동하고 화려하고 파란만장한 사나이입니다. 아니 이 사나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현역인 임병헌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경선에서 승리했어요. 당당히. 현역을 상대로 승리한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후보로 됐는데 이 사건 하나로 제쳐버렸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경선 불복, 경선 공천 탈락하면 거기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에 응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이제 도태우 변호사와 또 국민의힘 후보
누구 있죠? 새로 나온 사람, 또 그 사람들 또 얘기하기 쑥스럽지만 또 제 후배들군요.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에 또 누구 나온 사람. 이래가지고, 선거가 치루어질 전망인데, 청컨대 대구 사람들이 도태우의 진심, 그의 정신, 그의 이상, 이런 걸 생겨서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를 저희들은 아주 열렬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용진은 원래 노동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중도 노선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엄격하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중도 좌파의 한국의 리더의 후보, 강력한 후보예요. 도태우는 중도 우파에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 어떤 모색 그리고 이념적 갈등 속에서 보면서 자기가 가지는 중도 우파 입장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야. 다 깨끗해. 그래서 나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한국에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어울리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의 양대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새로 당을 만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중도 좌파하고 우파를 통합하는 제3의 선택을 한번 해봐라 하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도 상당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2연대, 제2중재처럼 일을 하다 보면 그거 옛날 서청원 의원이 했던 신방연대 정도 가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 묻길래 신방연대에는 박근혜라는 상징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상징이 없다. 당신이 상징도 되고 선도 주제도 되고 두 개 다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선명하게 중도 좌파의 입장에서 선명하게 중도 우파와 같이 섞어서 제3의 통합 정신을 만든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오지 않으면 다른 분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너무 안 돼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주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이거 총선 지지 후보 새로운 미래의 당내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럼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러고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도 그러고 해서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이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했던 분인데 아마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고 고향 고사람하고 막 경론을 벌리고 이석은 창당 준비위원장이 사표내고 나가버리고 아주 복잡하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이낙연 후보가 지금 선택하는 어디 광산 을인가? 광산 을 지역에 민영배하고 지금 상대를 하러 나갔는데 민영배 하면 일반적으로 중앙 정치에서는 뭐 의원 꿔주기 왔다 갔다 뭐 이래갖고 탈당을 들락날락 해갖고 좀 본인에게 좀 미안한 얘기 좀 싱거운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안 그러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구청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얼마나 그 구를 그야말로 빠삭하게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원을 3선이야. 그리고 5선을 했어. 물론 이낙연도 국회의원 5선 한 사람입니다. 같은 5선이지만은 이낙연은 생판 모르는 지역을 갖고 민영빈은 20년 동안 거기서 차고 나고 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싸움이 대단히 어려운 싸움 같이 보여요. 물론 정치적 명망이나 이런 데서는 이낙연 후보가 훨씬 높지만은
정치적 명망만 가지고 선거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광주 KBC 텔레비전 방송에서 22대 총선 후보 지지를 올려주세요. 보니까 민영배가 65.4%, 이낙연이가 17.7%야. 나머지 분들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 해서 선거가 23일 남았는데 23일 동안에 하루에 한 30%를 열흘 동안에 따려면 한 47.7%가 되고, 그 표를 민영배 중에서 뽑아온다면 65가 35.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되겠는데, 이게 매일 2 내지 3% 지지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낙연 안 되면 큰일 났다 해서 지금 비상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돌려보세요. 비례대표 같은 지역입니다. 광주의 비례대표에서는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42.6%예요. 나 이 광주 사람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거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위성정당이죠. 비례정당이 25%. 그러니까 이 보태면 47.6%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로 통일을 하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한 20명 중에서 적어도 광주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러면 어떤 꾸름에서 조국은 이렇게 광주에서 많은 표를 땄을까? 이것은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옳고 그르고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윤석열 탄핵하겠다. 한동훈 쫓아내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 목표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 후보 이낙연은 과연 광주나 전국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제시했느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메시지가 없어요. 아직. 그리고 새로운 미래, 새롭다는 거 좋죠. 리프레시 되고 뉴 좋아. 근데 미래, 당신이 얘기하는 미래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디테일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잖아. 그래가지고 표를 따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저께 서른은 조인하고 무슨 젊은 의원 하나 조인하고 5명이 돼서 국고보조금 한 25억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에는 별로 돈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나마 이재명의 저 독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대를 만들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소위 중도 우파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의 오늘의 현주소가 대단히 개운찮다. 그리고 거기도 개혁신당이요. 비례대표 5.4% 나와요. 그거 제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보다 비례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 사람들 광주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많이 있죠. 충청도에 분발하지 않으면 망신 앞에다 X자 하나 붙이고 싶은데 그 말까지는 안 하고 망신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하고 23일 남은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보세요. 걷다가 쓰러지는 한이데 그렇게 뛰지 않고는 죽기 살고로 뛰지 않고 적당하게 꽃길만 가는 사람은 정치 못합니다. 이낙연은 예를 들면 본인부터 지금부터 잠을 거의 안 잔다는 각오로 전 지역구를 몇십 바퀴 돌아보세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연륜의 선배로서 한마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인가 거기에서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이 양쪽을 바꿔가면서 크게 그냥 광고를 막 때렸더라고요. 자유민주당 경우에는 뭐 한동훈에게 묻는다 하는 질문을 냈고, 자유통일당은 그 전에 자기들이 뭐 10대 강과 12대 강령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내는, 어떻든 간에 하여간 화려하게 그 광고 작전을 하는 것은 눈에 띄는데, 현재로 봐서는 자유민주당 고영일 쪽에는 잘하면 한 명이나 이렇게 비례대표에 걸려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통일당은 지금 사람을 엄청나게 모으는데 그것이 수치로 아마 앞으로 한 며칠 사이에 각 당의 형세가 또 여론조사에 반영될 겁니다. 그때 봐야 지금 섣부른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통일당에서 이번에 하나 잘한 것은 뭐 제 말을 꼭 들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유동규를 인천 계양업에서 사퇴시킨 건 잘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거기 넣어갖고 무슨 망신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단 500표, 1000표를 따더라도 원희룡이가 받을 탕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그 voting behavior, 투표 행위를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 바꾸면 자기의 확신이 변화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고집을 부리면서도 자기가 옳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찍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지면서도 그중에서 변동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 사람 한 5나 10% 빼고 나머지 사람 더 응집하는 그런 결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유동규와 같이 이재명과 같이 춤추고 밥 먹고 같이 한 통속으로 놀던 유동규라는 사나이가 탁 나타나서 저 정말 나쁜 놈이다 하면, 야, 이 비겁한 놈아, 언제는 같이 줬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와서 비판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동규 그 후보가 개항을 해서 빠진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결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가 가라 그랬다가 그만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정광훈은 거기에서 효과를 하나 거뒀다면, 이재명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도 일조를 좀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하는 생색을 윤 대통령한테 보여주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빠진 것은 잘해줘요. 원희룡과 이재명이가 맞붙게 하세요.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가를 맞붙어요. 원희룡은 충분히 붙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박용진과 도태우 얘기하면서 같은 반열에 원희룡을 넣어야 돼요. 원희룡은 여기서 이기고 지고 간에 상당히 클로스한 전투를 할 겁니다. 소위 UFC를 보면 치고받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위에 얼굴을 많이 때리고 어떤 사람은 발을 많이 차고 하여간 보태는 것이 아주 비슷비슷할 겁니다.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경우에 아슬아슬하게 진다고 할지라도 원희룡의 위상은 올라갑니다. 응? 깨끗하게 덤벼들어서 일타 강서로서 엉뚱한 소리 이재명이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바꾼 건 너 책임져라.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거 무슨 소리냐? 그거 바꿔준 건 내가 가기 전에도 바꿔준 거다 하고 반박하니까 그 소리 찌그하고 없어지잖아요. 그 원희룡이 만만치 않는 사람입니다. 옛날 수능에 1등한 사나이 아닙니까? 만만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끼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다만 하는 문제는 게리맨더링으로 이렇게 선거구를 좀 조정해가지고 계양 의리지가가 계양 갑에서 이를 띄어서 붙였는데 거기가 호남 유권자가 많다나 어쩌나 해갖고 이재명이 조금 유리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역사가 돌아갈 때 큰 대세의 흐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기가 당당하게 일점 불사하고 사나이로서 그 뛰어 들어가고, 제주도 지사했고 같은 지사했고 장관하고 이재명이 장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장밖에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탁하고 충분히 1대1 대결을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이 피하려고 할 겁니다만 토론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원인이 할만해. 충분히 할만하니까 빠진 것은 잘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식사를 하고 내일로 미래로 대변인이자 최고위원을 하는 이상로 박사하고 커피를 한잔 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동안 좀 만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그 내일로 미래로 해서 빠져나왔대요. 그거 왜 빠져나왔노? 그럼 박성훈은 어떻게 하겠까? 박성훈 고집을 막 피고 어쩌고 했어. 뭐 하여간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상윤은 저하고도 인간적인 관계가 많은 사람인데 그쪽에 가서 그는 그 나름대로 그것을 야권 소위 중소정당을 잘 모아가지고 행여나 또 김경재를 거기다 앉혀갖고 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너무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돈만 많이 쓰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고난과 혼유와 케오스나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제대로 슉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빵빵빵빵 됐던 사람들, 고생 모르는 사람은 5선 6선이 돼 쩔쩔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앞으로 나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도 제 고향인데 거기도 이상하게 후보가 교체돼 가지고 복잡다단해요. 그리고 이제 순천 을구에는 권향엽 그 여성 이익을 본 사람, 가점을 본 사람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는 이정현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라고 노련한 선거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당세보다는 특히 전라남도 순천 광양 여수 이 근처는 비교적 투표 행위가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순천 광양 여수의 시장이 전부 다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자유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이정현이가 상당히 선전한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개조도 필요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짜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요새는 보수 우파들은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든다고 하셨어요. 왜? 미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선거 가지고 이 바닥에서 뭐 안 되겠다는 그런 좌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재평가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재평가하고 그런 문제 하는 데서 아마 새로운 자유민주운동, 신자유운동이 이 선거 직후에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 격렬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마음속으로 저쪽 뭐라고 수박이라고 합니까? 거꾸로 해서 하여간 자유민주주의 인양하면서 저쪽에 은근히 동조하고 손 뻗고 연결되고 있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 이게. 새로운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실에 너무 안주해가지고 저쪽에 진보적인 세력을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적당히 공존해요. 이게 소위 양대 정당의 카르텔입니다. 싸움하는 척하고 아우성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렇게 해요. 이 틀거리를 깨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짜로 유권자들이 어떤 것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 속된 말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가 되는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요 제가 그 MZ세대나 그런 사람들 많이 접촉합니다. 접촉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대 감정이 달라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결혼도 적게 하겠다, 아이는 더더구나 갖겠다는 사람은 50% 이하고, 심지어 그 결혼을 한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간섭하지 말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재산했으면 빨리빨리 세상 떠났으면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야. 응? 그리고 시어머니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갖고 자식한테 좀 갖다 주려고 야, 나 만들었는데 이거 좀 가져가려면 그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기가 막혀. 경비실에 놔두고 가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비실에 놔두고 가세요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지나가면 경비실에서 알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 택배하는 것처럼 픽업하고 가겠다. 이런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꽤 오래 산 경험으로 미국마저도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가족이 해체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MZ 세대들의 투표형이 아주 다릅니다. 재밌는 조국에 대한 MZ 세대의 여론조사가 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조국에 대한 MZ 세대는 야, 니는 무슨 산호맹이니 뭐니 하고 니는 임마 네 아들 딸 어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문서 만든 놈 아니냐? 아니 대학부터 대학원 그리고 의학 전문원까지 3배를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문서 갖고 만들어간 범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 이 사회가 프라그멘테이션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보수 운동,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을 세우는 그런 민주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절실한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어떻든 잘 걸러져 가지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그나마 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또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태양은 또 떠오르니까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니까 기다리면서 참고 준비하고 열심히 절차 탕모하고 자기를 잘 쇄신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 미래를 맞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